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했던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해외여행 간다던 딸이 하루 만에 돌아와서는 엄마, 문 절대 열지 마세요. 그 뒷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가족을 지켜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수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왜 여기에 있어? 민준이는 어디 가고? 밤새도록 칭얼대는 도윤이를 겨우 재우고 나니 제 허리는 삐걱거리는 낡은 문짝 같았어요.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인 탓인지 뼈마디가 유난히 쑤셔왔죠. 창밖은 여전히 어둑어둑했고 집안은 딸 수연이 부부가 여행을 떠나기 전 어지럽혀 놓은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현관 앞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사위 민준의 구두, 식탁 위에 반쯤 마시다 만 오렌지 주스 잔,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걸쳐진 수연의 스카프 같은 것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제 딸 수연과 사위 최민주는 결혼기념일이라며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거든요. 장모님, 저희 없다고 너무 허전해하지 마세요. 올 때 좋은 선물 사가지고 올게요. 도윤이 잘 부탁드립니다. 사위는 현관을 나서기 직전까지 그렇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늘 그 깍듯함이 어딘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지나치게 정중해서 오히려 얇은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듯한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제 딸 수연은 그런 남편이 마냥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피곤에 절어있던 얼굴에도 모처럼 화색이 돌았고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워 보였죠. 엄마, 도윤이 밥 잘 챙겨주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알았다. 걱정 말고 너는 푹 쉬다 와. 그동안 고생 많았잖니. 저는 딸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딸의 등이 생각보다 더 가늘어서 마음이 짜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맞벌이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위가 살갑게 굴지는 않아도 저렇게 아내를 위해 여행도 보내주니 그걸로 됐다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부부가 떠나고 텅 빈 집에는 저와 3살배기 손주 도윤이만 남았습니다. 시끄럽던 집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한 마음이 들었죠. 저는 어질러진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구두를 신발장에 넣고 식탁 위를 행주로 닦고 딸의 스카프를 곱게 개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제 저녁 사위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저희 집이 사람 사는 집 같고 꽉 차서 좋네요. 얼핏 들으면 고마워하는 말 같지만 그 말을 하는 사위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집에 제가 들어와 사는 이 상황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제 딸 수연이 결혼 전에 제 도움 하나 없이 오롯이 혼자 힘으로 장만한 집입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이 집에서 살며 돈을 모아 더 넓은 집으로 가자고 약속했고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산 것은 오로지 맞벌이하는 딸 부부를 대신해 도윤이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제게 꽉 찬다는 표현을 쓰는 사위의 속내가 괘씸했지만 딸의 가정을 위해 못 들은 척 입을 닫았습니다. 오전 내내 도윤이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적막한 집을 채우니 사위를 향한 섭섭한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점심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을 끓여 먹이고 나니 노곤한 낮잠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이를 안고 작은 방에 누워 등을 토닥여주니 아이는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문득 눈을 떴습니다. 벨소리가 아니었어요.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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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빅삑삑. 누군가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띠리하는 경쾌한 해제음과 함께 문이 열렸죠. 시계를 보니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딸 부부가 공항으로 떠난 지 겨우 4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돌아올 리는 없었습니다. 뭘 잊어버리고 갔나?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에는 제 딸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입고 나갔던 화사한 트렌치 코트는 어디 가고 구겨진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없이 혼자서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왜 여기 있어? 민준이는 어디 가고? 딸은 제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위태로운 모습에 저는 더럭 겁이 났어요. 딸의 팔을 붙잡아 안으로 끌어당기고 서둘러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다급하게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비밀번호 당장 바꿔야 해. 그제야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현관 도어록의 실내 측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도 딸을 부축하며 그 옆에 섰죠. 수연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의 건전지 덮개를 열고 안쪽에 있는 작은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수연은 엉엉 울면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자신의 생년월일도 도윤이의 생일도 아닌 전혀 새로운 숫자의 조합이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르자 등록되었습니다라는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철옹성을 쌓는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것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딩동딩동, 딩동딩동. 이번에는 아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집요하고 난폭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문을 부수기라도 할 기세였어요. 아마도 사위놈이 도착해서 바뀌어버린 비밀번호에 당황하여 벨을 눌러대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엄마,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터폰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제 사위 최민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그 말끔한 얼굴이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악마처럼 기괴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생전 처음 보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2명이 함께 서 있었어요. 장모님, 수연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비밀번호는 왜 바꾸셨습니까? 어차피 소용없는 짓인데. 사위는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들어가야죠. 이 집 매매 계약 오늘 잔금 치르는 날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매매 계약이라니 잔금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무슨 매매 계약을 한다는 거야? 그러자 사위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를 타고 갈라지며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어요. 아, 장모님은 모르셨나 보네요. 하긴 수연이도
방금 알았으니까요. 이 집 제가 팔았습니다. 수연이가 저한테 위임해서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래입니다.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우리 수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 너의 집도 아닌데 어떻게 판다는 거야? 저는 인터폰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옆에서 수연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야, 아니야, 엄마하고 중얼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장모님, 그렇게 소리치실 필요 없습니다. 엄연히 집주인 제 아내가 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저는 그 권한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아주 완벽하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제 그만 문 여시죠. 새로 이 집 주인이 되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얌전히 나가시면 장모님이나 저나 얼굴 붉힐 일 없을 텐데요. 사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닥쳐.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장모님,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어차피 문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허가받고 집행관 대동하면 그만입니다. 좋게 말할 때 비키시는 게 장모님 신상에 좋을 겁니다. 우리 도윤이 할머니가 험한 꼴 당하는 거 저도 원하지는 않거든요. 도윤이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그 파렴치함에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뒤에서 수연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믿으면 안 돼. 다 거짓말이야. 저 인간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사위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집안에는 수연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아직도 멈추지 않는 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곤히 잠든 손주가 깨지 않도록 방문을 꽉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관문으로 다가가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위는 옆에 있는 남자들과 낄낄거리며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코너에 몰아넣고 즐거워하는 사냥꾼처럼요. 저것은 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의 인생을 망치고 제 손주의 보금자리마저 빼앗으려는 악마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제 딸과 손주는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수연아, 그만 울어.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는 쪽이 지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저 문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열리지 않을 거다. 저의 말에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제 딸을 그리고 제 손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철옹성 같은 집안에서 저는 그렇게 저 자신과 피눈물 나는 약속을 했습니다. 현관문 너머의 소음이 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위놈이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짐승 같은 직감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꺼진 인터폰 화면을 노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딸 수연이 실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만 같아 제 심장도 함께 아려왔습니다. 일어나 수연아.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저는 일부러 더 단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리면 이 집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거든요. 제 말에 수연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아이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정신 차려야지. 저놈이 지금 저렇게 날뛰는 건 자기가 불리하다는 증거야. 떳떳한 놈은 저렇게 문 부서져라 두드리지 않아. 조용히 법대로 하지. 저는 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을 한 잔 떠주었어요. 수연은 어린아이처럼 컵을 두 손으로 붙잡고 벌벌 떨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제 애지중지 키운 딸을,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하기만 했던 내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든 사위. 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머리를 세게 한번 쥐어박고는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놈이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수연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수연은 한참을 입술만 달싹이다가 겨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치밀했습니다. 최민주는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 수연에게 슬쩍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아는 선배와 함께 작은 투자건을 진행하는데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 혜택이 좋다는 둥, 그러려면 인감증명서가 한 통 필요하다는 둥 그럴듯한 말로 수연을 구슬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며칠 전에 주민센터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어줬어. 그 인간이 달라는 대로. 그게 이런 데 쓰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아침, 최민주는 유독 수연의 소지품을 꼼꼼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여권이랑 지갑은 작은 가방에 다 넣었어. 인감도장은 잘 챙겼지? 일본 가서 계약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수연은 나중에 계약할 일이 있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워낙 갑작스럽게 결정된 여행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해요. 그 인감도장이란 것도 사실은 수연이 평소에 거의 쓰지 않는 막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주는 그 막도장마저 혹시 모르니 챙기라며 수연의 파우치에 직접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바로 앞에서였어. 줄을 서 있는데 그 인간이 갑자기 아차 하더라고. 차에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왔는데 지금 빨리 퀵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 핸드백을 달라고 했어. 자기 가방은 너무 커서 물건 찾기 힘드니까 내 가방에서 지갑만 꺼내서 빨리 다녀오겠다고. 수연은 아무 의심 없이 핸드백을 건넸습니다. 최민주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항 한복판에서 태연하게 수연의 핸드백을 뒤져 지갑과 파우치를 꺼냈고 금방 다녀올게. 먼저 들어가 있어라는 말을 남기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그제야 수연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손발이 떨려왔지만 애써 침착하려 하며 공항 안내 데스크에 가서 방송을 요청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비행기 출발 시간은 다가왔고 수연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여권도 모두 그가 가져가 버린 후였으니까요. 그때 마침 최민준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 됐다. 집은 정리했으니 너는 당분간 아는 사람 집에 가 있어라. 도윤이는 장모님이 보고 계시니 걱정 말고. 엄마. 수연은 다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그 낯선 공항에서 홀로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무섭고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고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공항에서 엉엉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정해서 겨우 전화를 빌려 친구에게 연락했고 친구가 보내준 돈으로 겨우 택시를 타고 집까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기이자 제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난폭하지 않고 짧고 단호한 소리였어요. 저는 인터폰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라도 되는 양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최민준이 있었어요. 선생님,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안에 계신 분 맞으시죠?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경찰의 말에 최민준이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이 제 아내고 안에 계신 분이 제 장모님입니다. 저희 집인데 장모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저희 부부 싸움에 장모님께서 좀 과하게 개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교활한 거짓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집 주인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저 남자가 제 딸을 공항에 버리고 딸의 신분증과 인감을 훔쳐서 이 집을 멋대로 팔아치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을 사겠다고 주장하는 낯선 남자들과 함께 와서 문을 부술 것처럼 위협하고 있어요. 저는 제 딸과 어린 손주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제 말에 젊은 경찰관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최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집 명의가 어떻게 됩니까? 제 아내 명의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에게 모든 걸 위임해서 여기 서류도 있습니다. 최민준은 품에서 꾸깃꾸깃한 서류 몇 장을 꺼내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위임장이나 매매 계약서 같은 것들이겠지요. 경찰들은 서류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민사적인 다툼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저희가 강제로 문을 열게 하거나 저분을 체포할 권한은 없습니다. 일단 위협적인 행동은 못하도록 조치하고 저희도 돌아가야 합니다. 두 분이서 법적으로 잘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최민준과 그 일당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한 뒤 별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사라지자 최민준은 다시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비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장모님 봤습니까? 경찰도 저를 어떻게 못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오늘 안에 집 비우지 않으시면 내일은 정말 법원에서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최민준과 그 무리들은 일단 물러났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더 이상 소득이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집안에는 잠시나마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저 교활한 놈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명확하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런 무기를 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나 웬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제 동생 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10년 넘게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동생은 저와는 달리 매사에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법이라면 아주 이골이 난 녀석이었습니다. 준영아, 일이 터졌다. 아주 큰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오열과 사위놈의 만행, 그리고 방금 전 경찰과의 대치 상황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학이 넘어 동생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동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누나,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잘 들어. 한참 만에 입을 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 자식 그거 완전 작정하고 덤벼든 거네. 사기, 사문서 위조, 절도. 엮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저놈이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놨다고 자신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서류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어떻게 그걸 증명해? 방법이 있어. 일단 수연이 바꿔줘봐. 수연이 목소리를 들어야겠어. 저는 전화기를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수연은 외삼촌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다시 울음을 터뜨렸지만 동생은 그런 조카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다독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수연은 아까보다 한결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이 차를 몰고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동생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와 수연을 식탁에 앉히고는 가방에서 서류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작전 계획을 설명할게. 이건 전쟁이야. 감정에 휘둘리면 무조건 져. 우리는 저놈보다 더 냉정하고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해. 동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눈을 보니 제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등대를 발견한 기분이랄까요? 동생은 우선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지금부터 외삼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의 입에서 나온 작전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교활한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덫을 놓고 올가미를 던질 준비를 시작한 것이죠. 제 딸과 손주가 발 뻗고 잘 이 집을 지키기 위한 길고 긴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곤히 잠든 손주 도윤이의 옆에 누워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행여나 사위놈이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릴까,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하지만 불안감보다 더 큰 것은 분노였습니다. 제 딸과 손주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사위. 놈에 대한 증오가 제 온몸을 불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잠든 도윤이의 통통한 뺨을 쓸어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이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결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 준영은 동이 트자마자 다시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눈은 퀭했지만 그 기세만큼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누나, 수연이 밤새 별일 없었지? 민준 그놈한테 연락 온 거 있어? 아니, 밤사이에는 조용했어. 좋아. 지금쯤 아마 눈이 뒤집혀 있을 거야. 자기가 당연히 들어올 수 있을 줄 알았던 집에 막혀버렸으니 이런 상태의 놈한테 어설프게 함정을 파는 건 위험해. 우리가 자기 편인 척 연기하는 건 절대 안 믿을 거고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어. 동생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저 역시 수연이 최민준을 속여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저놈이 자기가 한 짓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하잖아. 제가 묻자 동생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면으로 압박해야 해. 저놈이 스스로 무너지게.
첫 번째 압박은 법으로 하는 거야. 저놈이 오늘이라도 당장 매수인들한테 잔금을 받고 튀어버리는 걸 막아야 해. 동생은 식탁에 노트북을 펼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법원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어제 말했던 거지. 이걸 지금 바로 신청해서 이 집을 법적으로 꽁꽁 묶어버릴 거야.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민주는 매수인들한테 집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돼. 돈을 받을 명분이 사라지는 거지. 아마 부동산이랑 매수인 쪽에서 저놈 목을 조르기 시작할 거야. 동생은 수연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능숙한 솜씨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매도인 김수연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 최민준이 인감 도장을 절취하고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므로 소유권 보전을 위해 시급히 가처분을 신청함이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증거들을 파일로 첨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신청 버튼을 누르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첫 번째 공식적인 반격이었습니다. 답답하게 꽉 막혔던 가슴에 작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좋아. 법적인 족쇄는 채웠어. 이제 두 번째 압박을 시작할 차례야. 심리적인 압박. 동생은 이번에는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하지만 연기하는 게 아니야. 너의 분노, 억울함, 배신감 전부 다 그대로 저놈한테 쏟아부어. 저놈을 도발해서 자기 입으로 자기 방어 논리를 말하게 만들어야 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위임한 거다라는 식의 뻔뻔한 자기 합리화 말이야. 그게 다 증거가 될 거야. 할 수 있겠어? 수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응, 외삼촌. 할 수 있어. 아니, 해야지. 저 인간한테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똑똑히 알려줘야겠어. 수연은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녹음 버튼을 누르는 딸의 손가락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최민준의 번호를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왜 전화했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연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최민준,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집을 팔아? 내가 인간이야? 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저와 동생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아내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이제 와서 어쩔 건데?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너는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잖아. 왜 장모님하고 짜고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최민준 역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짜고 만들어?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도장 훔쳐서 이 집을 팔아먹은 거잖아. 내가 너한테 내 집 팔라고 위임한 적 있어? 없잖아. 수연이 울부짖으며 소리치자 최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훔쳐? 말이 심하네. 부부 사이에 그게 훔치는 거냐? 필요해서 잠깐 쓴 거지. 그리고 너 나한테 인감증명서 떼어줬잖아. 그게 나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는 뜻 아니었어? 나는 그냥 너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뿐이야. 필요해서 잠깐 썼다. 나는 너의 뜻을 받들었다. 이것이 바로 저놈의 자기 방어 논리이자 스스로의 범죄를 인정하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절도가 아니며 아내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아내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자신이 모든 일을 처리했음을 자백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웃기지 마. 나는 투자에 필요하다고 해서 떼어준 거지. 집 팔려고 떼어준 게 아니야. 이 사기꾼. 야, 김수연. 말 다 했어? 어쨌든 위임장은 진짜고 계약도 끝났어. 너희가 가처분인지 뭔지 이상한 짓 한 거 다 알아. 소용없어. 법대로 해봐. 누가 이기나? 서류상으로는 내가 다 이겨. 넌 절대로 나 못 이겨. 최민주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렇게 소리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감정이 격해진 탓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겠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동생은 즉시 녹음된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겨 백업했습니다. 됐어. 이걸로 충분해. 필요해서 썼다. 내 뜻을 받들었다. 위임장은 진짜다. 전부 다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쳤다는 걸 인정하는 소리야. 재판에 가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야. 동생의 말에 수연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연의 휴대폰이 카톡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최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김수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당장 가처분 신청 취하해. 안 그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통화로 분이 안 풀렸는지 이제는 문자로 협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제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장모님, 결국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좋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따님, 제가 완전히 망가뜨려 드릴 수 있습니다. 후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모든 문자들을 보는 즉시 캡처해서 동생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것들 역시 저놈의 목을 조를 또 하나의 증거가 될 테니까요.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저놈이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차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놈은 자신이 법적으로 이긴다고 큰 소리쳤지만 실상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 준영은 집으로 돌아가고 저와 수연, 도윤이 셋만 남았습니다. 수연은 낮에 격한 감정 소모 때문인지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도윤이와 함께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반격을 위한 증거와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을 뿐이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길고 험난한 싸움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몸을 짓누르던 막막함과 공포가 이제는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결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 도윤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수연과 저는 도윤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최민주는 그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 미소가 가짜였다는 것을 왜 그때는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사진 속 최민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렸습니다. 그러자 남는 것은 저와 제 딸, 그리고 제 손주의 행복한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놈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에 달라붙어 기생하던 기생충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 기생충을 제 손으로 직접 떼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딸과 손주의 인생에서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게 말입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동생 준영은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해. 이제 저놈을 압박할 외부 전선을 만들 차례야. 외부 전선이라니?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저놈한테 속아서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도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지. 물론 부동산은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 동생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고립된 채로 성 안에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지원군을 얻어 적을 완벽하게 포위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일단 부동산부터 간다. 누나랑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수연이는 도윤이 보고 집에 있어. 저는 동생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만에 바깥 공기를 쐬니 어색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장수처럼 비장했습니다. 사위놈이 계약했다는 한강 부동산은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상가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금매, 전세 같은 붉은 시트지가 요란하게 붙어 있었어요. 동생과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 공인중개사 김대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아마도 그 역시 최민준에게 연락을 받아 대강의 상황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로? 공인중개사 김대리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동생이 먼저 선수쳤습니다. 김수연 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하신 김대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김수연 씨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동생이고 이쪽은 김수연 씨의 어머니 되십니다. 현재 해당 계약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동생의 싸늘한 말에 공인중개사 김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남편이신 최민준 씨에게 정당하게 위임장을 받고 중개를 했을 뿐입니다. 그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은 모르셨나 봅니다. 동생은 휴대폰을 꺼내 최민준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내가 너의 도장으로 알아서 다 만들었어. 최민준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지자 공인중개사 김대리의 얼굴은 하얗게 그리고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으셨더군요. 매도인 본인의 의사를 전화 한 통으로라도 확인했어야죠. 지금 이 사기 사건의 중개인께서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것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대로 저희와 함께 공동 피해자로 남아 최민준에게 책임을 물을지 아니면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고소당하는 피고인이 될지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동생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압박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공인중개사 김대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더니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수인 연락처와 계약서, 사본을 모두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최민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본인은 매도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는 중개인께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만 묻겠습니다.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공인중개사 김대리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캐비닛에서 계약서 파일을 꺼내 복사하고 매수인의 연락처를 저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불러주는 대로 모든 책임이 최민준에게 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외부 거점을 확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저희는 곧바로 매수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잠시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여성은 경계하는 목소리였지만 제가 두 분께서 계약하신 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분께서도 피해를 보실 수 있는 일이라서요라고 덧붙이자 결국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한 것은 저희였습니다. 잠시 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이 씨 부부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 되는 사람은 배가 제법 불러 있었어요. 첫 집을 장만하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아갈 꿈에 부풀어 있었을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들 역시 사위놈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김수연의 엄마 박미경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동생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젊은 부부는 마주 앉아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최민준 씨와 정당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두 분은 처음부터 사기를 당하신 거니까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이 계약하신 그 집의 주인은 제 딸 김수연입니다. 그리고 제 딸은 그 집을 판 적이 없습니다. 제 말에 부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저희는 남편분이신 최민준 씨가 아내에게 위임받았다고 해서 그 위임장은 제 사위가 제 딸의 인감도장을 훔쳐서 위조한 것입니다. 제 딸은 남편에게 집을 팔라고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사위가 혼자 꾸민 사기극입니다. 저는 말이 아닌 증거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노트북을 열어 최민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고 부동산에서 받아온 계약서, 사본과 위조된 위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증까지 보여주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인한 부부는 충격에 빠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마른 세수만 반복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 겨우 마련한 첫 집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계약금은요?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두 분도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두 분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의 적은 오직 한 사람, 제 사위 최민준 뿐입니다. 동생이 이어서 법적인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현재 저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 집의 소유권은 두 분께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곧바로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그 소송에서 저희가 이기면 두 분의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두 분이 지급한 계약금인데 그 돈은 사기꾼인 최민준과 중개, 과실이 있는 부동산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에 부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최민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겁니다. 두 분께서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를 공유하고 두 분의 소송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가 힘을 합치면 저 사기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두 분의 소중한 돈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적은 서로가 아니라 최민준 한 사람이라는 사실만 잊지 말아주세요.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협조하면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거대한 산 하나를 더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계약서, 원본과 최민준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자료를 저희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어요. 이제 최민준을 향한 포위망은 더욱 좁혀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판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사방이 절벽으로 막힌 낭떠러지 위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는 어리광대에 불과했죠. 카페를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색빛으로 가득했던 하늘이 오늘은 유난히 파랗고 높아 보였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이제는 길동무가 생겼어요. 제 딸과 손주를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새로운 동맹을 얻었다는 사실은 분명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물밑에서 더 교활하고 음흉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민준 그 인간은 이제 정면 대결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제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방식을 택한 것이었죠. 우리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말려 죽이려는 심산이었겠지요.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아파트 부녀회장이었어요. 형님, 별일 없으시죠?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 괜찮아.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에요. 그냥 요즘 단지 엄마들 사이에서 형님 댁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좀 돌아서요. 이 서방이 경로당이랑 여기저기 다니면서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갑자기 돌변해서 딸을 못 만나게 하고 집까지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수연이가 장모님 때문에 억지로 집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세상에, 저 인간의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피해자인 우리를 순식간에 가해자로 둔갑시켜버린 그 간악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아니라고, 사실은 정반대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퍼져버린 소문은 주워 담기 힘든 물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수군거리거나 애써 눈길을 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어떤 이들은 대놓고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자식 다 키워놓고 사위랑 저렇게 등지게 됐을까? 딸을 위한다면서 왜 이를 저 지경으로 만들까? 하는 비난이 제 등 뒤에 서늘하게 와닿는 듯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테고 지금 제가 이리저리 해명하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저놈의 계략에 말려드는 꼴이라는 동생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도윤이의 손을 잡고 장을 보고 놀이터에 나가고 평소처럼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떳떳함이 최고의 무기라고 믿으면서요. 사건은 며칠 뒤 제가 도윤이를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에 나갔을 때 터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엄마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벤치에 앉아 다른 할머니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미끄럼틀을 타는 도윤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최민준 그 인간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못 자고 굶기라도 한 사람처럼 수척하고 퀭한 몰골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그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놀이터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중앙으로 걸어가더니 그 자리에 힘없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이터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들도 모두 하던 것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어요. 이목이 집중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땅바닥에 이마를 박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는 저를 향해, 아니 놀이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우리 수연이와 도윤이만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다 잃어도 좋으니 제 아내와 아들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장모님께서 저희 집을 팔지 못하게 막는 바람에 저희 가족은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장모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지만 악독한 장모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난 비운의 가장. 주변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향한 동정심과 의심의 눈초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애 아빠를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작게 뇌까리기도 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제 안에서 요동치는 분노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여기서 소리치고 싸우는 것은 저놈이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도윤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자기 아빠와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도윤이의 눈을 가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장면으로부터 제 손주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이를 데리고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옆동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도윤이 잠깐만 좀 봐줄 수 있을까요? 금방 끝날 거예요. 그 엄마는 당황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저기 아빠랑 이야기 좀 하고 올게. 잠깐만 이모랑 있어. 착하지? 아이를 맡기고 저는 천천히 최민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고 있는 그의 모습이 역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서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민준. 연극은 끝났으니.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움에 최민준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과 제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분노를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인공이 대사도 다 안 끝났는데 연극을 끝내라니요, 장모님. 저는 아직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는 다시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할 말이 많겠지. 하지만 그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구나.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가증스러운 연극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제 딸을 감금하지도 이 사람을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공항에 버리고 신분증과 인감을 훔쳐 달아난 범죄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자, 지금부터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직접 범죄를 자백하는 소리를 들어보시죠. 저는 휴대폰의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통화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 그거 걱정 마. 내가 너의 도장으로 알아서 다 만들었어. 요즘 세상에 그 정도도 처리 못할까 봐.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장모님이나 잘 설득하라고.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맑고 깨끗한 음질의 최민준 본인의 목소리가 놀이터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너의 도장으로 알아서 다 만들었어라는 부분을 저는 일부러 여러 번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놀이터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휴대폰과 최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에게 동정적인 눈빛을 보내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혐오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최민준의 얼굴은 하얀색에서 잿빛으로 다시 벌건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무어라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재생되는 완벽한 자백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저는 녹음 파일 재생을 멈추고 다시 한번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도윤이 위하는 사람이 도윤이 엄마를 속여서 공항에 버리고 도망가나? 도윤이 걱정하는 아비가 도윤이 살 집을 노름 빚 갚으려고 팔아넘기나? 노름 빚이라는 말에 사람들의 경악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최민주는 더 이상 비운의 가장이 아니라 아내를 속이고 집을 팔아먹으려 한 파렴치한 사기꾼이자 노름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한번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이내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피해 주랭랑을 쳤습니다. 도망치는 그의 뒷모습은 연극 무대에서 쫓겨나는 삼류 배우처럼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놀이터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저에게 도윤이를 맡아주었던 엄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오해했어요. 저런 나쁜 놈인 줄도 모르고.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힘내세요, 어머니. 주변의 다른 엄마들도 다가와 저를 위로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의심과 비난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따뜻한 격려와 지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옅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도윤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품에 안겨 할머니, 아빠 어디 갔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갔어. 우리는 이제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저놈의 비열한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버렸다는 사실에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제 손주에게 제 딸의 남편이자 자기 아비의 저런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놈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오든 저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길 것입니다. 제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와도 싸울 수 있는 전사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그곳은 겉에서 보기에도 아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아등바등 살고 있을 때 저놈은 제 딸의 피 같은 돈으로 이런 곳에서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오피스텔 호수를 확인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젊고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민준의 카드 내역서에 찍혀 있던 명품 옷과 가방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오세요? 뭐 배달시킨 거 없는데? 그 뻔뻔한 태도에 오히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강했습니다. 남의 집?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그리고 걸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전부 내 돈으로 산 거야. 여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수연을 알아본 듯 했습니다. 아마도 최민준의 휴대폰에서 사진이라도 봤던 모양이지요. 당신이 수연 씨? 그래, 내가 김수연이다. 최민준 그 인간의 아내.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가씨, 그쪽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노름에 빠져서 자기 아내 인감 훔쳐 집까지 팔아먹으려 한 사기꾼이야. 곧 감옥 갈 사람이라는 뜻이지. 이 집도 곧 비워줘야 할 거고. 똑똑한 아가씨 같은데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제 말에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수연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최민준, 이제 빈털털이야. 아주 완벽하게. 너한테 더 이상 사줄 명품도 없고 이 집 월세를 내줄 돈도 없어. 계속 만날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해봐. 수연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경멸 어린 시선으로 여자를 한번 훑어보고는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요. 저와 동생 준영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우리는 그 여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나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른 머리를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 서류, 오늘 당장 접수해줘. 저 인간한테서는 먼지 한 톨까지 다 받아내야겠어. 저 인간이랑 저 여자 둘 다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딸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 딸과 손주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저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리 집 식탁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만이 맴돌았어요. 밤사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모으고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를 동원하여 전면전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누나, 수연아, 이제 우리끼리만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어. 이 싸움을 완벽하게 끝내려면 우리 편에서 힘이 되어줄 최고의 장수가 필요해. 동생 준영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명분과 무기를 모두 손에 쥐었지만 그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적의 심장을 꿰뚫을 전문적인 전사가 필요했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실력을 확인한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며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서초동 법원 근처에 위치한 그 변호사 사무실은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단정하고 내실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마주 앉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다부진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고
말투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수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단 한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깊은 공감과 전문적인 시선으로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머님, 수연 씨,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동생분께서 정리를 잘해주신 덕분에 사건의 윤곽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네요. 변호사는 동생이 정리한 사건 파일, 최민준의 자백 녹취록, 협박 문자, 한강 부동산 사실 확인서, 이씨 부부 진술서, 그리고 어제 우리가 찾아낸 노름 내역과 내연녀, 정은채의 증거까지 꼼꼼히 검토한 뒤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이기는 걸 넘어서서 최민준이라는 인간을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도 있는 싸움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두 분은 마음 단단히 먹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세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을 개시할 겁니다. 변호사가 말한 세 개의 전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형사고소였습니다. 최민준의 범죄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처벌하여 그에게 정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희는 최민준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절도, 그리고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겁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특히 본인의 목소리로 범행을 자백한 녹취 파일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노름빛과 외도 사실은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받아내어 저 인간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행유예 같은 어설픈 처벌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민사소송이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복구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원천 무효로 돌리는 싸움이었죠. 민사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최민준과 이씨 부부가 맺은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었음을 확인받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을 해두셨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겁니다. 둘째는 내연녀 정은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정은채라는 여성이 최민준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수연 씨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최민준에게서 받은 금전적인 이득까지 모두 토해내게 만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선은 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연의 새로운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수연 씨, 이혼 소송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민준 씨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노름과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사유에 속해요. 이혼은 당연히 인용될 것이고 우리는 최민준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겁니다. 또한 이 집은 수연 씨가 결혼 전에 취득한 특유 재산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놈은 빈손으로 아니 빚더미와 전과 기록만 가진 채로 쫓겨나게 될 겁니다. 변호사의 명쾌한 설명을 듣고 나니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변호사와 함께 곧바로 경찰서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미리 작성해간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꺼운 증거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자 담당 경찰관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자 마치 가슴에 박혀 있던 커다란 바위 하나를 덜어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공권력이 우리의 편에 서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 내연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세 개의 이름이 적힌 소장 접수증을 받아들었을 때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종이 몇 장이 자신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사망 선고서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증거를 찾고 사람을 만나고 작전을 세우고 마침내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그날 저녁 저는 정말 오랜만에 부엌에 서서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밥을 짓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이가 좋아하는 생선도 구웠습니다. 수연은 식탁에 앉아 그런 저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 딸의 그 한마디에 저는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딸의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고맙긴 뭐가? 엄마가 딸 지키는 건 당연한 거지. 얼른 밥 먹어. 잘 먹고 힘내야 앞으로 더 잘 싸우지.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이는 맛있다. 를 연발하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고 수연이도 평소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우리 집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과 구수한 밥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렇게 제 딸과 손주와 함께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모든 법적인 절차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법이라는 거대하고 육중한 맷돌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맷돌은 언젠가 제 사위였던 그 인간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할 그날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였습니다. 법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그 압박은 즉시 최민준에게 가닿은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출두 요구가 날아오고 법원에서는 우리가 제기한 각종 소송의 소장 부분이 그의 손에 쥐어졌을 테지요. 그가 그 서류들을 받아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저는 애써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는 것쯤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악은 언제나 그랬듯 가장 비겁하고 추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긴장하며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민준이 아닌 뜻밖의 인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부모님, 저에게는 사돈이었던 사람들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정면으로 부딪혀 끝을 내는 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관문마저도 제 손으로 깨끗하게 마무리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연아, 도윤이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지 마. 저는 딸과 손주를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앞에 서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들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기색 대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저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들어오시지요.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제 딸의 집, 그들의 아들이 팔아먹으려 했던 바로 그 집의 거실 소파에 두 사람을 앉혔습니다. 저는 일부러 차를 내왔습니다. 이 감정적인 싸움에서 저는 끝까지 이성적이고 문명적인 사람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끓는 물을 찻잔에 따르며 제 마음속에 들끓는 분노도 함께 다스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셔서 오셨을 텐데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 즉 최민준의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어떻게 저희한테 전화 한 통 없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 민준이가 잘못한 거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애 아빠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감옥에 보내려고까지 하시다니요. 이건 너무 심한 처사 아닙니까? 옆에 있던 바깥사돈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어른들이 나서서 좋게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법으로만 밀어붙이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다 집안 망신이고 나중에 우리 도윤이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이러십니까? 저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아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를 실수와 부부 문제로 축소하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이기적인 화법. 집안 망신과 손주 얼굴을 운운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비겁함까지. 저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실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분 아드님이 제 딸을 속여 공항에 버려두고 제 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훔쳐 달아난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혹은 두 분 아드님이 제 딸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수년간 불법 노름을 하고 그 돈으로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려 오피스텔 월세까지 대준 것을 부부 사이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그 모든 죄를 덮기 위해 동네 놀이터에서 거짓 눈물쇼를 하며 제 명의를 짓밟고 밤낮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온 것을 어른들이 나서서 좋게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는 비수처럼 날아가 그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사부인, 그게 다 정말입니까? 우리 민준이가 노름에 다른 여자까지. 안사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이 미리 준비해준 두꺼운 서류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두 분 아드님의 지난 몇 년간의 사업 내역서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지요. 서류철의 첫 장에는 최민준의 자백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그의 협박 문자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수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명세서가 빼곡했습니다. 동생은 불법 노름 사이트로 이체된 내역과 내연녀, 정은채에게 송금된 내역, 그녀의 오피스텔 관리비와 명품 구매 내역에 붉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홀린 듯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추악한 행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들의 얼굴은 경악과 충격 그리고 깊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바깥사돈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고 안사돈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거실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확인한 박가사돈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희 아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안사돈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빌겠습니다. 저는 무릎 꿇으려는 그녀를 막아 세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안사돈. 저는 두 분의 사과를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분은 저에게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대상은 두 분 아드님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버린 제 딸 수연이와 하마터면 아비라는 작자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던 제 어린 손주 도윤이입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두 분 아드님께서는 이미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과는 곧 열릴 법정에 서서 판사님과 대한민국 법을 향해 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끝났다는 무언의 표시였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저희는 두 분의 도움 없이 저희의 방식대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저 두 분의 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시면 될 일입니다. 사돈 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헬쑥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축 처진 어깨가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겼다는 생각도 후련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하게 길고 아팠던 인연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허무함과 씁쓸함만이 가슴을 맴돌았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수연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럼 괜찮고 말고.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민준의 마지막 발악은 그의 부모님을 앞세운 감성파리는 저의 단호함 앞에서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의의 심판을 향한 길 위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담담하게 그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